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철학, 윤리학에서부터 정치학까지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아주 사회적인 차원까지를 다양한 갈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 지식들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깊이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론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아주 최종적인 목표이고 목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게 선하다 악하다 하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좋고 나쁜 윤리적인 그 함의를 더 띠고 있는데, 이러한 그 행복에 대한 생각이, 이걸 뭐 거칠게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이제 스토아파나 기독교나 칸트와 같은 아주 의무론적인 그 행복론이 있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가 도덕적인, 후자는 좋고 나쁜 윤리적인. 그리고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거냐? 행복한 게 대체 뭐가 행복한 거냐? 쾌락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타인 의존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진짜로 행복한 것은 타인 의존적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성격도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목적의 단계 속에서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덕, 아래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 것, 그건 또다시 이제 이성으로 가는 거죠. 이성. 사람은 동물은 동물이다. 그런데 이성적 동물이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관이 소크라테스는 알면은 그걸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걸 잘해내는 덕을 발휘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지덕복.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단순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알고 있어도 의지 박약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차원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뭐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마치 그 육조 해능과 그 우리나라의 그 진울 그 차이처럼 습관을 한 번에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처럼 제대로 진정한 알미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 습관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덕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덕은 이제 덕을 잘 정리를 해낸 사람이 이제 그 사주덕 플라톤이죠. 그 전에 소크라테스는 지혜라고 하는 그 통합적 덕 속에서 용기도 받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를 뭔가 통합적인 덕으로 받단 말이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지혜를 통합적인 덕으로 보면서도 이제 나머지 사주덕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폴리스의 상황에서는 전쟁 때문에 일단 용기라고 하는 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에서 아주 제대로 죽는 것, 전쟁에서 죽는 것, 이걸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 사회랑 무관치 않겠죠, 그게.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비겁과 무모의 중용의 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고 이제 닦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욕망은 인정을 해요. 욕망은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욕망을 이성으로 얼마나 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죠. 이것도 이 사람이 이성이라든지 덕을 보는 그 현실적인 그 감각,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높이 쳤고, 목적론적으로 위쪽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정의, 마지막에 정의잖아요. 정의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의 정의와 정치적인 면에서의 정의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보는데, 그때 이제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그 뭐랄까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분배의 정의, 교정의 정의, 그리고 교환의 정의, 수적으로 다 이렇게 수적인 질서를 가지는 정의로 설명을 해요,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경제학 짧게 얘기할 때도 이제 조금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수적인 정의이고, 그리고 또 정교하게 조금 이제 나뉘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정의와 법적인 정의, 이렇게 좀 나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법률을,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나중에 법률로 조금 현실화됐듯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 현실적인 그런, 한편으로는 현실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따 이제 보죠. 우선은 지금 정의에 대해서 윤리학적인 차원에서 지금 다 다룬 거거든요. 제가 지금 다룬 것들은 각각 따로 좀 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사주덕에 대한 생각, 덕에 대한 생각,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적인 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용의 덕,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정의라든지 지혜라든지 이거는 중용 개념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거든요. 중용적인 지혜가 어디 있어요? 뭐 바보 같은 거가 뭐 똑똑함에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유비를 해서 국가에도 이제 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2000년 동안 영향을 주고 엄청난, 특히 이제 논리학에서 그러한 그 거인이긴 한데 천재죠, 천재 정말. 근데 그때 당시에 폴리스가 증발하던 시기거든요, 사실은. 폴리스가 증발해가고 어, 대제국이 이제 건설이 되던, 그리고 그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있잖아요, 알렉산더를.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갑자기 좀 둔감해져요. 갑자기 음, 폴리스적인 사유를 펼치거든요, 정치학에서는. 이제 이를테면은 노예제나 가부쟁 제도를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걸 할애를 해요. 그리고 가족과, 플라톤은 이제 공유, 통치자 계층, 공유, 그리고 아주 철저한 도덕성이었죠. 근데 가족도 중요시하고 사유재산도 중요시하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경제가 건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되게 윤리적인 또 경제론학이죠. 경제에 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그리고 플라톤과 자꾸 이제 대비해서 좀 생각을 살펴보게 되니까는 철학 교육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기본 과목으로 읽기, 쓰기, 체육, 음악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거의 기초 그 커리큘럼으로 제시했던 것을 교육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제시를 하되, 이게 읽기 쓰기 따로, 체육, 음악 따로, 음악이 플라톤에겐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수적인 질서랑 천문학적인 질서랑. 근데 그냥 딱딱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 긍정적으로 봤던 정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양을 지닌 시민계층이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귀족과 중산층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정체 정도가 돼요. 귀족정, 그리고 이제 중산, 재산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분, 그리고 경제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을 중시했고, 그러니까 아예 플라톤 같은 그런 이상적인 걸 꿈꾸지 않았고, 근데 현실적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은 폴리스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이 플라톤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제가 같이 얘기할 때 그거 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처음으로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이고, 교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화폐가 됐건 물건이 됐건 다른 것과 교환하는 가치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게 교환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다. 그리고 윤리적인 경제. 이게 나중에 마르크스까지 영감을 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학을 인정을 했어요. 수사학을 수사학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수사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변증법.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법과 수사학을 현실과 관념에서의 동전의 양면처럼 봐요. 그래서 수사학적으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누가 나를 공격을 할 때 그걸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말로 공격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변증법과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랬으니 이제 그렇게 논리학에
다양한 층위들을 다 건드렸잖아요. 아주 엄밀한 데서부터 아주 현실적인 데까지. 첫 시간인가 얘기했던 것처럼 키케로에게 나중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키케로가 아주 그냥 수사학으로 아주 알아주는 로마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전체적인 한번 성격을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천 철학의 그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현실적인 시야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폴리스를,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그리스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폴리스 중심의, 그리고 그리스 중심의 그런 정치학을 폈죠. 그래서 역시 고대인은 고대인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가 하면 2000년간 영향을 준 다른 너무나 많은 분야의 그 영감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 여러분 공자를 도통 따질 때 도, 통, 그 이제 도가 전해져 내려온 맹자가 거길 있잖아요. 순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제가 동중서 얘기했을 때 명자, 순자 이거 둘 다 영향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법가가 수용된 유학, 유가, 그게 동중서의 그 유교였단 말이죠. 근데 소크라테스도 주지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실천주의 쪽으로 이제 뻗어나간 키레네학파라든지 뭐 누가 있어요? 퀴니코스, 또 이 실천적인 쪽을 잇는 또 흐름도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플라톤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형상, 이데아에 대한 것, 형상을 중요시는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만 현실적인 사물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바깥에 저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윤리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식견이 있는 그런 윤리학. 지금 이렇게 우리가 느껴도 사람이란 존재를 살펴볼 때 느껴도. 근데 이제 정치학은 그 당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조금 그때 시류를 읽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둔감했다라는 거죠. 대신에 제자인 알렉산더가 시류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 헬레니즘 시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